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긴장하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경영학 박사님이시고요. 네,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지금 파월의장의 브루킹 연설에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주식시장의 현상과 경제적인 부분은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금융에 대한 현상들은 좀 이제 단기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속도 조절에 대해서 그 부위에 굉장히 민감했고 바랬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또 변해 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만 이 멘트들을 요약을 해보면 파월은 자신이 없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 유가 때문에 인플레가 잡힐지 모르겠다.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넌지시 표현했지만 점점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금리를 올릴 때 일단은 에너지발 인플레를 수요를 위축시켜서라도 잡겠다라는 방향에서 얼마 전에 했던 지난번 FOMC에서는 기자회견 때 유가는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했고, 이번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플레의 경로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들다. 네,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은 물론 이제 고비를 덜 당기니 금융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모가 될 수 있지만 통화 정책의 그 패턴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초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노동시장의 과열이 국면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고, 그 팬데믹 상황에서 고령자 계층들이 자산이 쌓이면서 은퇴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노동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다. 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플레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떤 경로로 갈지 모르겠다, 외부적 요인이 기인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경제든 금융시장에서든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멘트가 몇 줄 나와 있긴 했었는데, 물가는 앞으로 잠시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 대비 하향 7.7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횡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계속 반복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페드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볼모가 돼버린 존재가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패턴으로 나간다면은 과거에 폴 볼커가 했던 방식과 다르게 투기적 수요, 특히 원자재 쪽에 대한 투기 수요, 가수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쪽은 아마 내년까지도 못 잡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록화 이슈가 최근에 이제 경제 권역, 오히려 권역별로 서로 간의 블록이 형성되기보다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안보 필요성 때문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블록은 이제 차후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란하고 사우디의 리스크가 지금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파월은 여전히 저는 못하겠습니다를 완곡한 표현으로 불확실성으로 분명히 표현을 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양상들을 내년까지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뭐 페드와치나 이런 데서 모두 다 이제 예상하시기를 5.25, 5.5 정도를 최종 금리 수준으로 예상들을 하시지만 아마도 물가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서머스 장관도 마찬가지시고 최근에 그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도 마찬가지시고, 뭐 좀 말을 좀 그러한 이제 그 경고들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우리가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제 실현 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터미널 레이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파월 의장이 11월 금통이란다. FOMC에서 이미 최종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충 잡혀 있는 거는 5%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CPI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도 금리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거를 이제 본러총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연설문을 보니까 역시 또 PC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PC는 사실 지금 4.6%라고 X 뭐 얘기를 하면서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정도 금리면 충분한 것 같다. 현재 약간 과잉인 것 같아서 과잉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둔화를 시키고 그 경제 영향을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가 조금 더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한 게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1월 FOMC에서 한 얘기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요 부분,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금리가 과잉인 건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더니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거에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아니 그거라면은 7%까지 안 가도 되긴 하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뭐 저는 이제 6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PC가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2개월치를 다 평균을 하면 네. 여전히 5% 이상인 수준인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PC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이 자신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줘서 금융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도 PC가 잡을 것 같은 뉘앙스들을 다 함축하고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PC는 우리가 개인 소비자 지출의 항목과 관련되는 품목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CPI라고 하는 이제 헤드라인 CPI 발표된 지표에서도 서비스 쪽의 그 비중도가 거의 50%이고 네. PC도 거의 그 이상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PC는 오히려 서비스 쪽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품목들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택이 꺾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이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잡히지가 않고 여전히 0.2, 0.3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데이터를 보면서 받았던 이제 이 발언의 해석은 뭐냐면 본인이 잡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적인 발언을 했고 네. 그거에 그거에 맞춰서는 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려도 뭔가 잡힐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전해준 네. 건 맞는데 본인이 이야기해주지 않은 부분 대표적으로 가스 유틸리티 같은 것들은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운송 쪽도 마찬가지고 레깅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요즘에 이제 바이든 정책 때문에 일부 효과는 보고는 있지만 메디컬 헬스케어 쪽은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속도 올라갈 때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올라간 떨어질 때도 굉장히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약점 그리고 본인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저는 이제 또다시 자신이 없구나. 이번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혹여나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또 그때 와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쪽 물가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멘트 자체는 뭐 이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사실 지금 되게 올랐다고 많이 느끼긴 하는데 유가 이제 88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 것도 사실 거의 없고 운송비나 뭐 BDI든 SCFI든 모든 간에 완전 다 바닥을 찍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대기간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비스가 워낙 중요하고 헬스케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혹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좋게 보시는 주식이 지금 요즘에 올라서 좋게 보려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그런 관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금융의 현상하고 경제적 현상을 네, 지금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우측 그러니까 우리 금융적인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의 M2는 아직도 21조 달러 정도, 20조 달러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대비해서 30% 이상 증액된 상태에서 거기서 아주 서서히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유동성을 줄이는 문제는 결국에는 QT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QT에 대한 드라이브가 올해 초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주식 자산이나 위험 자산은 모든 것들은 유동성의 프리미엄 이제 그 함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유동성 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면 물론 표면 금리가 올랐지만
그 표면 금리가 오른 것 대비 기대 수익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나 기대가 더 높다면 돈은 당연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향성에 대한 것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종국의 목표하는 인플레도 자꾸 좀 괜찮아질 듯한 그러한 시나리오나 스토리가 보일 때는 이제 모든 위험 자산이 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른 게 주식만 오른 게 아니었죠. 원자재가 모두 몽땅 올랐고 비달러 통화가 다 상승했으니까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현재의 통화 정책의 경로나 그 효과가 아주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냥 추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폴 볼커 시절에 긴급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100bpc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발언을 통해서 가수요를 계속 억제하려고 강하게 멘트를 했던 것들 그런 거를 다 고민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따라가는 데이터 디펜던트가 지금 추세는 최근에는 맞지만 선제적이진 않다. 네. 폴 볼커식은 아니다. 이런 판단. 그냥 폴 볼커 기간에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4년 중에 1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퍼센트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폴 볼커 시대도 시대긴 한데 사실 7374가 주식은 사실 제일 많이 빠지고 채권도 제일 많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뭐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건데 예를 들어 그 볼러드가 얘기한 대로 7%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분이 주신 무슨 피셔룰인가 뭐 있잖아요. 뭐 그거대로 해서 해보면 테일러를 내년 하반기가 가면은 이게 또 빠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빠질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하면 예를 들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던 아니면 데이터 디펜던트로 따라가던 이미 이 뭐랄까 금융시장의 방향은 잡힌 거라고 보면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러냐면 12월 15일에 이제 FOMC가 결과가 나올 텐데 12월 1일에 무슨 말을 했잖아요. 보름 만에 무슨 다른 말을 할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말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실 거고 일단은 그 주에 바로 물가 이틀 전에 이제 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상치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가스 유틸리티 마이너스 4%가 나온 게 이제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중고차도 물론 하락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운송이라 함은 이제 산업 쪽의 운송 서비스가 아니라 교통 운송 서비스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근데 그 금액은 일종의 이제 우리도 겪고 있지만 공공재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 한번 올라가면은 또 낮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높아진 상태이고 가스 유틸리티는 레그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하지만 4, 5개월, 6개월 레깅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름에 가격이 4불, 5불이었었어요. 이제 헬리어브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폭이 작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7불대까지 좀 와서 변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좋았지만 또 한 번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적응 과정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 아까 이제 폴 볼커 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페드가 약점이 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 그 폴 볼커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조업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무역 수출 흑자였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유동성 대비 GDP 비율을 보면은 사실 그때는 거의 한 0.4배 정도. 그러니까 유동성에 비해서 이 GDP의 규모 자체가 M2 나누기 GDP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비율이 0.4배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제 0.8배 최근 평균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에 의존하는 그래서 소비가 잘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로 이제 다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주식 시장이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경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듣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쨌거나 파월 의장이 자신이 없고 박사님 보시기에도 순조롭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좀 혼란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좀 더 겪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원자재 투기 못 잡는다, 투기적 수요 네. 못 잡는다. 네. 그럼 원자재가 변동할 요인이 하나 있고, 예, 예. 그리고 임금도 고용 시장이 수급을 불일치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계속간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블록화 이슈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뭐를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떤 여- 걸 제일 불안하게 여기서는 보시나요? 블록화입니다. 네. 그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블록화 이슈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블록화 이슈는 이제 미리 이제 사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록화는 참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는 건 이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가 다 망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금융시장이 망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 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적응적 기대를 금융시장은 이미 많이 해왔고 페드의 역할 자체도 과거와는 다르게 경기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뭐 무차별적으로 우하향하고 그런 이제 크래시를 그리진 않는다. 근데 네. 블록화는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록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 역시 추상적이었는데 지금 블록화는 서구하고 이제 중국 쪽 블록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블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서구 쪽은 오히려 제재를 가할 때 러시아한테 제재를 가할 때는 이제 유럽 쪽과 미국이 굉장히 그 결속력이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이미 트럼프 시대 때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약간 소원해진 네.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신 경제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속적으로 이제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직접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서로 간의 관계가 미묘한 그런 갈등 구조가 있었던 상태고 이번에 근데 이제 합치가 됐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도 이제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된 걸 봤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 중국 쪽 블록 같은 경우 우리가 보시면 러시아 중국 블록은 사실 공고하게 좀 다져져 있고 물론 이제 서로 이제 G1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엔 또 싸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스나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서로 간에 공고하게 에너지 협약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이제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로서 루블화가 안정화돼 있는.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이제 루블화를 50대 50으로 거래하면서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패권에서 빠져 있는데 자기들은 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근데 반면에 유럽은 이제 미국의 헬리오브 가스를 자국에서 생산되는 가격 대비, 그러니까 소비되는 가격 대비 4배 이상으로 이제 사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순수출 기여도, 에너지 부분 때문에 순수출 기여도가 지난번에 3분기의 숫자가 2% 이상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거의 4, 5년 만에 이제 거의 6, 7년 만인가요?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가 이제 있고, 여기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 의원님하고도 말씀 한번 나눴지만 영국의 리스크가 생겼을 때 통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 건 맞았지만 그때 재무부 미국 재무부의 입장은 단호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영국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경제는 잘 작동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혹을 이렇게 품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결속력이 약화되는 구조로 형성이 돼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안보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서방은 어쨌든 미국이 중심에서 나토로 결국에는 안보와 핵 질서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고히 다지는데 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쟁이 났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국가들이 핵에 대해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핵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폴란드가 첫 번째였고 슬로바키아가 두 번째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핵은 그전에는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멀리시해야 되고 긴급할 때만 그냥 보유하는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적극적인 외교적 카드의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 서방의 결속력을 오히려 와해시키고 네.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드라이브를 함께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미국이 좀 지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바이든도 뭔가 채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사실 반반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만 이긴 거고 이쪽은 사실 뺏긴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 드라이브를 계속 걸려면은 지금 재정 그 건전성이 바이든이 처음에 외쳤던 것처럼 올해가 됐으면 마이너스 0. 몇 % 정도로 축소가 많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럼 돈을 더 써야 되고 그럼 부채를 땡겨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의 힘이 안 필요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건 저의 추정이지만
그 10월에 그래서 나온 이제 미국 환율 보고서 보니까 일본이 지금 엔화 개입을 상반기에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이 미세 조정으로 개입을 했다는 금액이 한 GDP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1.7% 정도가 됐었고, 근데 이번에 대놓고 이제 우리 신문사에서도 발표된 금액대를 네. 추산해 보면 600억 달러가 이상이 되는데 그 금액을 다 합치면은 2% 이상 상회를 하는 네. 거예요. 순매수 개입을 한 방향으로 8개월 이상 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해당됨이라고 체크를 안 해놨어요. 네. 아, 네. 근데 이 미국의 재무 환율 보고서는 예전에도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중국이 항목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쪽에 대한 그 트랜스페런스,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바 있는데 그만큼 자의적인 자신의 어떤 의도가 좀 들어가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도 지금 좀 지친 상태에서 결속력이 와야 된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달러를 이용한 패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제 와해 수준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오히려 이제 러시아 중국 블록 같은 경우는 좀 공고해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법제화가 그전에는 소극적 의미로 뭔가 이제 우리를 공격할 때 침략할 위협을 느낄 때인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정권의 위협이 느껴지면 공격적으로 사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아니래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복제를 했는데 그 의미는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과시를 해주는 것이고 중국한테도 우리가 예전에 북한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쓸모가 있어라는 카드로서 인식되게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직은 어떤 이념적인 부분은 이쪽에 이제 중국 블록에 편입이 된 건 아니지만 뭐 인구는 성장하고 내수 시장은 좋은 상태에서 에너지만 잘 싸게 계속 공급받고 있으니 그런데 또 미국이 그것을 사실 제재는 못하고 있으니 원래는 원론적으로 제재를 하는 게 맞는데 못하고 있으니 사실 여기서 편안하게 이제 쉬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블록이 형성되는 와중에 이제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자기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 왕세자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일본은 안 갔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는 사우디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란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쿠르드족 그 히잡 여인에 대한 그 어쨌든 사망하신 그런 사건으로 쿠르드족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이란도 뭔가를 또 외부적으로 이제 기인해서 얘네들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항상 역사적으로 사우디였거든 대상이. 네. 근데 사우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전 보장이나 군사적인 안전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상반기에 바이든한테 무기 지원과 국방에 대한 안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정확히 해주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해주겠다라는 입장은 안 했어요. 과거에 트럼프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사우디가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이 더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해줄 것인지 미국이 해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이제 냉전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시대가 있었고 최근에는 블록화 형성 시대가 됐는데 블록 형성이 되기 전에 바로 우선주의 국가 우선주의가 강했는데 지금 똘똘 이념적으로 뭉쳐 있다. 물론 서구는 이제 결속력이 약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한 번씩 다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해봤고 냉전도 해봤고 근데 이제 다시 블록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블록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제 장기 레짐 10년이 이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쪽 블록에 있으면 필요하지만 사지 않고 이쪽 블록 상대 블록에 있으면은 팔 수 있지만 팔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양상이 이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에 다 촉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초점을 가지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4, 5년 이상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또 다른 미중 무역 분쟁의 뭐 3배 정도 이상의 파급이 있을 만한 점진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지는 물가 역시 이렇게 구조적 블록이 형성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잡히다가 또 올라가고 잡히다 올라가는 현상들이 물론 다음 달이 당장 그러면 튀어요 그건 아니지만 네. 구조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 혹은 러시아 전쟁 이전처럼 안정화되기에는 좀 힘든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거 중에서 하나 요즘에 궁금한데 독일의 이제 그 숄츠 총리가 중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사주고 판다본드도 발행해주고
백신도 이제 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독일 입장에서 독일이 사실 그 EU에선 제일 큰 나라니까 네. 프랑스랑 똑같이 결국은 그 미국하고 이 서구가 되게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건 되게 허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지 않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만 보면은 정말 안 팔 것 같은데 유럽을 딱 보고 나니까 돈 대면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또 네.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혹시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닐까가 1번이고요. 네. 2번은 러시아랑 중국도 되게 친하다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만 네. 역사를 보면은 친했던 적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그쵸. 두 나라가. 네. 거의 없을 거예요. 공산주의일 때도 안 친했으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유가가 뭐 어느 정도 돼서 중국이 다른 데서 소싱을 할 수 있다면 여기도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블록화라는 게 의외로 쉽게 와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다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쳐 있는 듯한 것이고 앞서서 이제 우리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요인은 그 서방의 블록은 점점 더 와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하고는 다르게 더 와해가 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사실은 이러한 와중에 미중 간에 결국에는 원차이나 가지고도 계속 대립각을 보이는 와중에 서로 만남을 제안하고 그렇게 직접 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기업들 다 데려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결국에는 그들한테 얻는 원자재가 있고 또 거기 또 그 시장에 팔아야 되는 그럼요. 이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시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서방은 이제 블록이 있지만 미국이 좀 지쳐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사실 흔들린 거예요. 여기서 달러마저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달러 부채 때문에 이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힘들지 않으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고 오히려 여기 있는 국가들이 나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난 중국 블록에 붙을래. 오히려 관계 개선할래. 이럴 양상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래도 우린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잖아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에 있는 도중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본이라도 좀 일단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우호적인 제스처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환보고서를 통해서라든지 모든 의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블록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파운드 블록 저는 이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파운드 블록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국이 있으면 대국에 그러니까 그땐 대영 제국이 워낙에 큰 나라였으니까 다 붙었는데 이제 영국도 서서히 이제 쇠퇴를 하겠지. 그 한 번에가 아니고 서서히 거의 3, 40년 동안 쇠퇴를 했는데 쇠퇴를 하는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일단은 다시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났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패권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 그러면서 나라들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블록 안에서도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영 제국이 쓸 수 있는 준비금의 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라한테 이제 혜택을 주면 이 나라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상이 지금 당장은 3년 정도는 더 서구 이제 중국 블록에서도 굉장히 강하겠지만 3년 이후부터는 아마 서로가 내가 더 많은 원자재에 대한 오너십 그리고 이 블록에 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강한 오너십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러시아가 중국이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항상 냉전 시대도 그랬고 냉전 시대 이후에도 그랬고 러시아는 항상 스스로 1등이었어요. 중국은 항상 우리가 1등인데 너희들은 따라와야 되는 국가야. 아니야. 근데 원래 우리가 소련일 때부터 우리가 1등이었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전쟁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블록이 공고하게 예를 들어서 이 블록과 이 블록이 짜져 있으면 이대로 이제 공고하게 10년을 간다. 무조건 간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블록화의 개념은 5년, 10년을 가되 그 안에서 국가 구성 요소는 계속적으로 편출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대전제는 뉴럴 네트워크처럼 서로 간에 계속 적대적 관계를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 나의 바로 니얼바이 가까이 있는 국가가 저 국가랑 관계가 안 좋으면 눈치를 보는 그래서 교역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화에 들어있는 편은 바뀌더라도 블록화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약간 세계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네, 네. 블록화를 말씀하시고
그 블록에서의 멤버는 언제든 서로 눈치 봐가면서 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 저는 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날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지정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이나 아니면 또 답을 내기 어려우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 네. 인플레이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원자재 투기적 수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거를 먼저 또 얘기를 해볼까요? 원자재 투기적 수요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투기적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 원자재 담당하시는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산업을 이제 부흥하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당연히 구리, 니켈 많은 이제 그 실제 산업에도 쓰이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이제 전기차 쪽에 배터리에도 쓰이는 그런 품목들이 많은 비중이 이제 거의 30-40% 이상을 중국이 다 이제 재련을 해서 이제 생산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10% 20% 정도를 다 이쪽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나 칠레 쪽에서 일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걸 볼 수 있죠. 태양광이 사실은 아직도 태양광 이제 미국의 시스템들이 제대로 전기의 공급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태양광에서 송출되는 전기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비중이 많이 못 올라온 상태고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태양광을 중국에서 들어온 부품들을 소재들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이 수입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국에서는 태양광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항만에 일단은 중국에서 실어왔는데 그 법안 자체를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냥 바로 이제 승인을 해주고 바로 이제 수입할 수 있게 바이든은 제도적으로 법안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품목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게 100여 가지 태양광 관련된 부품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이제 블록화라는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막 멀리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필요해도 그들이 싫거나 그들이 우리와 무엇이 안 맞는다. 그게 정치적이나 이념적이나 안 맞으면 안 사게 되고 설령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폐해져도 안 산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폴 볼커가 자신 있어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중동의 리스크들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은 원유 생산국, 그러니까 원유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그 에너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원자재 전반에서 걸쳐서 항상 이 공급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잠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들 그리고 정책자들도 좀 예측하기 힘든 경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베이스 시나리오는 횡보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다가 하반기에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상품 가격도 서서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둔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상품 수요 감소와 서비스 가격이 아주 서서히 떨어지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그들이 원하는 이제 아예 한 달 4.6, 한 달 5%가 아니라 PC 기준으로 4% 이하로도 충분히 내려가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구매 내년도 하반기에는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인플레가 잡힐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불확실하다 이거지 안 잡힐 거라고 걱정하는 그런 톤은 또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 뭐 불확실은 말 그대로 양면을 위아래로 존재하는 거죠. 경로가 모르겠다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훌륭한 분이시죠, 파월 의장이. 근데 저는 화법이 그게 맞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세상이 지배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 이제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미국의 시장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시장 금리가 지난번에 FOMC 이후에 이제
우리가 두 번의 변곡을 겪었죠. 시장 금리가 레벨 다운을 크게 이제 4%대 내외에서 이제 레벨 다운을 한 번 크게 한 게 FOMC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번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가 예상치 하회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추세에서 이제 당연히 올 연말에 금리를 50pp라도 올리는 건 올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베이비라도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시장 금리가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오르는 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간 거죠.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페드가 쓸 수 있는 금리 정책으로 쓸 수 있는 보폭과 그 한도가 이들은 목에 찼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속도는 늦겠지만 미국도 경제가 서서히 침체 국면으로 갈 거다. 완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다 내포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금융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반발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만 우리가 80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구리와, 물론 이제 구리는 중국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금, 은, 백금, 팔라디움, 우리가 소위 쓰는 산업재에 들어간 금속료들이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비관론자로서 한 번에 금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잡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이라는 큰 달러 통화 정책의 수장께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의 이런 이제 가격 교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그것은 효과가 미약하다는 걸 입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인플레를 잡기에는 금리 수단의 카드가 페드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 부채가 31조 2천억 달러, 2,20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고, 리밋이 지금 한도가 4천억 달러,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뭐 맨날 부채 한도 늘리는 거 뻔한 스토리인데 뭐 그게 문제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저는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의 정책 실패가 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고 부채 늘어나는 상태에서 세입은 못 늘리고 투자해 놓은 돈들은 실제로 쓰이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겼었냐면은 이제 돈을 썼는데 다 구축을 했어요. 어렵게 이제 2기 때, 오바마 2기 때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어서 못 쓰니까 완전 대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수 쪽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이게 파도가 불규칙하니까 일정 부분은 쓸 수 있는데 저장은 되는데, 이게 완전한 대체는 안 된다라는 회의론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많이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 연방정부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매월 500억, 600억 달러씩 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부채를 더 땡겨 오려고 한다면 글로벌 국제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녹록치 않으니 결국은 뭐냐, 다른 나라들이 힘들지 않게 국채를 사주려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통화와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너무 경색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금리, 미국의 시장금리가 너무 빨리 높아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금리가 결국에는 화두가 돼서 양쪽에 그랬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을 다 피봇으로 중간에서 다 잡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3.6767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리면은 4.5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뭐 일단 한 번까지는 거의 뭐 100%니까 4.75라고 일단 치면 거의 100bp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역전폭이 100bp까지 갔던 적은 잘 없더라고요. 기준금리하고 10년물이.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시장이 보기에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결국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야, 저렇게 기준금리가 높은데 다시 채권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뭐랄까 금융시장에 충격을 한번 줄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혹시 이제 금리가 12월에 오르고 1월에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계속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었으니까. 그게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번 FOMC 물가 예상치 하회, 그다음에 어제 브루킹 연설, 이게 추세를 완전히 만들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확실하죠. 아니 다음 달에 예상치 또 하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세를 만들 것처럼 네. 형성이 되겠죠. 근데 다만 내년 초반이 돼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물가 수준은 사실은 더 많이 낮아져 있을 겁니다. 예상치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금리의 리바운드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이제 채권과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분들, 뭐 운용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올 연말을 다 타겟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갖다가 장기채는 올 연말부터 사나면 돼. 근데 저는 좀 시계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를 하시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봐도 이러한 교란 요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인 쇼티지까지 다 가미돼 있고 안보적인 리스크까지 다 가미돼 있으면 이거는 시장 금리가 일방향을 자연스럽게 타기에는 분명히 랜덤워크이라 하더라도 윗방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때는 국채를 더 많이 매입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좀 가져가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큰 전략이죠. 그래서 네. 상반기 중에 이제 가져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블록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블록화가 된 다음의 그림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은 뭐냐면 국가가 억지로라도 부채를 또 쥐어짜서 또 다시 돈을 조금씩이라도 푸는 겁니다. 속도는 느릴지언정. 그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 15년, 18년도에 나타났던 미국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트럼프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달러 약세 만들어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양상들이 2014년부터 미국, 유럽 중심으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발권력이 상당히 강하거나 재정이 여력이 괜찮은 국가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채도 그에 맞춰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24년 초라고 본다면 10년물 금리는 지금보다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중간에 그 변동 과정은 있기 때문에 시계를 좀 넓게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이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금리는 낮겠지만 네네. 지금 금리보다 한번 올랐다가 금리가 떨어질 그렇죠. 거다라고 맞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네. 올해 사실 22년에 많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힘들었던 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겠지 했다가 또 금리가 변동폭이 너무 컸던 거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요. 네. 내년 상반기에도 한 번에 끝날지 여러 번 또 변동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서 네. 물론 좀 너무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수는 있지만 네. 전 이란하고 사우디가 싸우는지 그것만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러시아에 대한 쇼티지 부분들하고 뭐 규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원재 시장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수요 쪽하고 금리를 더 이제 포커싱을 그들도 투기적 수요들도 그쪽을 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우디 이란 쪽은 이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때 분명히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의 어떤 여러 나라에 대한 방문들이 아까 뭐 중국의 혹은 미국의 어느 쪽이 우리한테 잘해줄래라는 이제 그 견주는 패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우디가 장기 10년으로 우리 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호기가 왔던 적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가는 저 밑에 항상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산유국들이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 전에 있었던 힘조차 사라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때는 약간 복원이 되긴 했지만 기조적으로 오바마 때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이란 쪽에 더 오히려 손을 뻗치는 모습들, 그러면서 사우디가 종주국, 그러니까 그 결국에 중동의 종주국으로서의 패권을 좀 잃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카드가 오롯이 다 지금 사우디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기회의 찬스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도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란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좀 기이한 현상이긴 한데,
물론 이제 반복적이진 않지만 최근 3년간 보면은 연말 연초에 이란 사우디 리스크가 항상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꼭 생각은 한 번쯤 해보고 가시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쉐브론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오랜만에 수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다른 데서 원유를 충분히 공급을 받아가지고 네.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거다. 네. 물론 미국도 유가 너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에너지 비중이 또 있으니까 그쵸. 또 너무 오르는 것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먹을 꽃감 같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가는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캐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가스도 유럽이 결국에는 안 되니까 러시아 거 안 되니까 노르웨이로 이제 많이 대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건 거죠. 원래 노르웨이한테 공급받던 나라는 또 부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아예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때는 그 해당 시장에서 이제 참여돼 있지 않고 아예 이제 빠져 있던 그런 공급자가 크게 그 물량을 크게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본원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에 비할 바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미세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이렇게 하향 안정시키기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미국, 사우디, 이란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랑 러시아도 사실 또 언제 또 겨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런 불안감은 당분간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미국 장기채 투자를 그러면 분산해서라도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은행의 고액 자산가분들이야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거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투자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두 분이 더 전문가이시긴 한데 저도 그 ETF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미국 ETF. 근데 본드 관련된 ETF, 그러니까 롱으로, 그러니까 사는 포지션으로 ETF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품들은 일베이고 레버리지가 막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을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제 환해지된 국내에서 증권사가 파는 상품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좋지만 아예 이제 그 달러 변동에 대한 리스크들을 다 지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상품들을 사는 것도 ETF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원자재 말씀하시면서 금, 은도 잠깐 이제 지나갔는데 네. 금, 은이나 달러나 네. 이제 미국 국채도 가져가야 되지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어떤 배분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은 23년도를 대응할 때 균형이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그거는 이제 뉴스에서 본 건데 금을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이제 사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스토리로 보면 항상 이제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데 미국채를 당연히 이제 사 나감과 동시에 리밸런싱을 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침체가 막 진행이 되는 그 구간에서는 금을 항상 팔더라고요. 근데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피크를 한번 보고 왔다라는 부분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 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침체에 대비한 싼 가격의 금을 우리가 중앙은행이 항상 보유를 해야 되니까 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을 늘리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는 그 좋은 스토리로서 물론 이제 당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금도 괜찮고 미국채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가져가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건 이 부분을 꼭 위험하게 보시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저 혼자 이제 자꾸 이제 되뇌이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점점점 나오는 건 그건 거예요. 금이 오르면 은이 오르거든요.
은이 오르면 백금이 오릅니다. 네. 백금이 오르면 팔라듐이 오릅니다. 네. 그럼 또 물가는 어떡하지? 저는 또 거기에 사로잡히게 네. 되는 거죠. 근데 그 항목들의 물가 비중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 직접적인 항목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그러면 쉽게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귀금속류하고 내구재 가격의 이 약간 상관관계라고 할까? 이런 게 되게 높나요?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지만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있습니다. 백금의 가격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백금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만 들어서도 거의 한 20%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백금이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백금 가격이 물론 우리가 백금을 이제 대체를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상품들도 다른 이제 대체 물질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걸 상용하기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것 때문에 결국엔 백금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 유럽이 에너지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뱅크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소 에너지를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가스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백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쪽에 대한 정책들이 또 잘 시행이 될까?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의 기후는 아니고 우리 이제 BBB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더 나은 재건법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을 한 바가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 바이든 정부 때 올 상반기 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연방 정부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각 주 정부별로 얼마만큼 써. 근데 이게 각 주 정부별로 그 시행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산 한도 내에서 그게 시행이 잘 안 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플레 때문에 원자재 수급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걸 공급받기 힘든 구조 때문에 투자를 못했고 그게 일부분 요소,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사실 1분기, 2분기 때 미국의 투자 쪽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쪽을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원자재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좋게 만들고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기저하는 좀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장기채를 아까 얘기해서 상반기까지 좀 금리 틸트 한번 좀 해보시고 약간 이런 안전자산 같은 금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조금 더 좀 너무 디테일할 수도 있지만 금이나 이런 거는 달러가 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샀는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 가격이 올라도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채권도 그럴 수 있지만 대신 채권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국채도 금만큼 안전자산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네. 굳이 국채하고 금을 둘 다 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금 대신 그냥 미국채를 사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접근은 혹시 어떨까요? 현금 흐름이 금은 아예 없으니까. 저는 사실 미국차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네. 한다면 모두 괜찮을까요라는 관점. 근데 저는 사실 뭐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제가 투자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포인트가 살아있으면 그 자산 그냥 하나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현금인 거고. 확실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몰빵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한 거긴 한데 포인트가 안 살아 있으면 사실은 그 굳이 포인트가 안 살아 있는데 곁다리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가 좋아 보면 1등 그것만 사라. 네. 2등, 3등 찾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라서 미국채만. 그러니까 미국채를 1등으로 보시는 거는 경기가 확실하게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안 좋은 국채는 원래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채가 가장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컨셉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첫 네. 번째, 결국엔 얘네들도 경기 약화될 게 보인다. 두 번째, 거의 네네네. 결국에 안 좋아지면 부채 찍어내가지고 또 돈 풀 게 또 보인다. 하면 네. 안 되는 거지만. 네. 세 번째,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냐 아니다. 네.
다른 비미국 국가들은 그런 리스크에 또 내년 달러가 상반기에 아니니까. 네. 또 전이가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다. 요 세 가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지금 리스키해 보여도 미국채는 사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의 채권이나 회사채나 이런 거 거기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네,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국채나 뭐 국공채 이런 건 어떨까요? 뭐 한전채나 뭐 이런 것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화를 저희는 네. 쓰니까. 한국의 공사채. 그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완전한 투자 채권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혹시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최근에 CDS 보셨다시피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한국은 사실 잔존해 있고 네. 네. 지금 우리 수출만 보더라도 이 블록화의 얘기를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한 어쩔 수 번만 없죠. 말씀드리면 네. 블록화가 사실은 이게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 비교는 이게 선형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미국의 이제 우리 수출 증가율이 30%였는데 이번에 16% 나왔습니다. 네. 누적으로. 그러면은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반토막 증가율이 나왔다. 근데 중국이 22%였어요. 근데 네. 지금 0.7%가 났습니다. 네.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비관세 조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수입을 해서 완제품 만들어서 국내에도 팔고 이제 중국에도 다시 네. 파는 형태인데 이 수입하는 가격이 3배 이상 오르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화학 관련되는 소재 제품을 네. 가지고 레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분들 다 그런 리스크에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내년도 성장률을 한은에서도 1% 중반대 1.7을 보고 있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 밑으로 이벤트성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리바운드 세게 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 것 같다. 구조적으로 중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회사채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또 발현이 될 수 있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국채 시장이 안 좋아지면 회사채로 가는데 회사채가 안 좋아지면 국채가 안정이 됐어 다시 또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 리스크들이 전염이 돼서 가격이 혼돈이 된다는 거죠. 침체인데도 여기가 크레딧 리스크가 퍼지면 이쪽이 금리가 다시 네. 올라가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채 투자 포인트에서 크레딧 리스크의 자유로운 부분들을 반드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침체여도 금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크레딧 그죠? 쪽에 대한 생각.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달러나 엔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모든 금융시장, 그러니까 다 각기 이코노미스트분들이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완화적인 기조의 포인트가 사실은 메인 촉발점은 금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엔화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율은 서로 간에 인정하는 정책들에 대한 발현, 그 정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일본 엔 개입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엔화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용인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것이 이제 다른 기타 통화 파운드나 유로로 다 번지고 있는 그렇죠. 상태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흐름상으로 봐도 3월이 되면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다른 분들 두 분이 다 거론되시는 부총재 분도 사실은 완화적인 입장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만큼은 아닐 거다. 뭐 80조엔 계속적으로 본원 통화 증가를 계속 목표로 하는 이런 추세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뭐 엔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 리스크가 있지만 일본의 어떤 패권 국가하고 가장 근저해 있고 가장 손을 맞잡은 국가라는 입장에서 숫자는 위험해 보이나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미국과 정책적 공조를 할 수 네.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좀 볼만하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다 네. 되어서 일부 마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사실 그 말씀해주신 블록화에 대해서 제가 듣기 싫었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공감하고 있는 이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너지 시장의 헤게모니가 크게 바뀔 때 에너지라는 게 국가의 서열을 나눌 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순탄하게 흘러갈 리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어서
네,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져가지고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그냥 오늘 네. 끝내야 될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거고요. 다음에 또 시간을 예, 만들어서 예, 또 예. 모시고 또 말씀 더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1부 이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KB 금융지주 유신익 칩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